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석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책은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 10년 된 시리즈거든요. 그중에 2022년 버전 라이프 트렌드 2022 Better Normal Life입니다. 팬데믹 2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팬데믹 코로나였죠. 근데 최근 조사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더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부각됐습니다. 바로 빈곤, 양극화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입니다. 2년 기간 동안 양극화 더 심각해졌습니다.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자들 엄청 더 부자 됐습니다. 산업에서도 IT는 엄청 성장했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자동화가 엄청 늘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 위기 더 심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뉴노멀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일방통행 같은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예요, 사실은. 이 변화에 모두가 잘 대응하고 모두가 앞줄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전기차 다들 타면 다 좋지 않을까 생각할 때 전기차 다들 타면 행복할까요? 전기차를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동네 주유소, 동네 정비소 다 사라집니다. 공장은 어떨까요? 내연기관 조립 라인이 아니고 전기차 조립 라인을 넘어오는 순간 직원 3분의 2 정도는 없어도 됩니다. 이미 일본의 닛산 자동차의 아리아라는 전기차 라인에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변화들, 이 변화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빨리 진전됐습니다. 이런 진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위기입니다. 뉴노멀이 아니고 이제는 베터노멀이 필요한 거죠. 뉴노멀이 일방통행이었다면 베터노멀은 일방통행에 대한 반작용, 좀 더 고려할 사항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변화를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 믿을 건 트렌드의 변화, 미래의 변화, 어떤 데서 위기가 나오고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 트렌드 정보를 충분히 흡수하시면 아마 2022년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내년 트렌드에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드닝인데요. 우리가 유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가드닝입니다. 정원 가꾸고 뭘 채소 키우는 게 뭘 중요해? 이런 느낌이겠지만 혹시 얼마 전에 LG전자에서 티운이라는 가정용 식물 재배기를 출시한 거 아십니까? 한 160만 원 주면 돼요. 굉장히 비싼 고가죠. 이런 제품들을 LG가 먼저 시작했고 삼성은 아마 곧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올 거고 한 중가 모델로서 SK라던가 더 낮은 그레이드의 다른 제품들 다른 회사에서 계속 만들어서 낼 겁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아파트에만 삽니다. 우리는 늘상 콘크리트 속에는 삽니다. 자연, 거리가 멀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키우고 싶고 식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망이 생긴 사람들에게 가전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가든이나 반려식물이라는 것은 정말 자연의 존재, 흙과 연결되는 존재인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제품이 나왔다 이거죠. 2020년 봄에도 그렇고요. 2021년 봄에도 그랬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흥미롭게도 패션쇼를 할 때 가드닝 룩, 즉 정원 가꿀 때 입으면 좋은 옷들을 자꾸 만들어요. 아마 2022년에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그 비싼 옷 입고 어떻게 풀 뽑고 하겠냐 싶겠지만 지금의 럭셔리는 그런 거잖아요. 꽁꽁 싸두고 모셔두는 게 아니고 막 입는 게 지금의 럭셔리를 소비하는 방식이죠. 왜 명품들이 그렇게 가드닝에 자꾸 관심 가질까요? 심지어 현대백화점 더 현대라는 여의도에 만든 거 굉장히 큰 백화점 만들어 놓고 그 백화점에 놀랍게도 3,400평 정도의 규모의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백화점은 임대업입니다. 물건 파는 데예요. 공간 빌려주는 데입니다. 근데 그 3,400평 그 공간에 정원 대신 공간을 입점시키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돈을 얼마나 더 벌었을까요? 그런데도 선택이 그랬습니다. 목동점을 리뉴얼할 때도 800평짜리 정원 만들었고요. 롯데,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내 백화점 중에서 2021년에 리뉴얼한 백화점에 흥미로운 게 가드닝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드닝을 선택했을까요? 온라인 쇼핑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성장한 거 아시죠? 근데 온라인이 절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오프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백화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좋은 물건 파는 건 이제는 온라인에 뺏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와서 새로운 경험, 취향, 다양하게 즐겁게 노는 이런 상황들은 오프라인 백화점이 아직은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자꾸 맛집 끌어오고 막 정원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 흐름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가드닝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증폭되고요. 팬데믹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은 우리가 많이 좋아했어도 반려식물은 상대적으로 반려동물보다는 하위였었어요.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 네이버 트렌드의 검색어 트래픽을 보면요. 반려동물보다 반려식물이 더 올라갔어요. 팬데믹 기간 중에 생긴 일입니다. 가드닝, 텃밭에 대한 트래픽 잔뜩 올라갔고요.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 30, 40대에게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파트가 좋았던 사람들이고 콘크리트가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단절돼 있죠. 단절되다 보니까 사람하고만 단절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에 대한 소중함, 자연에 대한 어떤 역할,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좀 바뀌어지는 건 거죠. 식물, 자연에 가까워지는 삶을 어떻게 찾을 건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에 대한 다양한 욕망들이 나오죠. 가드닝은 단지 그냥 정원 가꾸고 풀 뽑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주 전반적인 형태에서 다 적용될 겁니다. 우리가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이 모든 상황에서 가드닝이 적용되는 해 2022년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구찌하고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비건 레더를 만듭니다. 가죽은 가죽인데 동물이 아닌 식물로 만든 가죽. 이게 말이 좀 안 맞죠. 가죽은 무조건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어느 순간 자꾸 식물로 가느냐. 동물을 가죽을 얻기 위해서 털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그 행위에 대한 여기에 대한 반감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명품 럭셔리 브랜드들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들이 비싼 가죽으로 비싸게 뭘 만들어서 파는 걸 잘했던 브랜드들입니다. 에르메스는 빅토리아백, 이거 싼 가방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이 가방을 버섯 균사체로 만든 가방. 진짜 동물이 아닙니다. 버섯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구찌는 아예 자기네가 직접 비건 레더를 개발했습니다. 에르메스는 미국에서 개발한 걸 썼다면 구찌는 직접 만들었어요. 이걸로 스니커즈도 만들고 이제 앞으로 가방도 만들고 하겠죠. 구찌뿐이 아니죠. 구찌는 프랑스 케링 그룹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한 브랜드죠. 케링 그룹에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 쓸 수 있겠죠. 명품만 이런 게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자동차, 고급 자동차도 자꾸 가죽이 들어갈 그 자리에 비건 레더. 벤틀리가 100주년 기념 모델 만들면서 들어갔던 가죽이 와인 제조 공장에서 포도 껍데기와 포도 줄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 부산물, 거기에 섬유질 가지고 만든 가죽을 썼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계속 나오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앞으로 비건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럭셔리가 비싼 걸 팔고 가죽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자꾸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단지 이건 동물만이 아닙니다. 비건, 채식이 비건이즘이 되는 순간 윤리, 환경, 불평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기업들이 계속 신경 써야 될 대목이죠. 여기에서 결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페어입니다. 럭셔리하고 또 안 어울리는 게 리페어죠. 아니 그렇게 비싼데 뭘 또 고쳐 싶겠지만 리페어를 가장 강조하는 대표적 브랜드가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의 지금 전체 아티스틱 디렉터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한 건데 라면서 명품 럭셔리는 고칠 수 있는 게 럭셔리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굴까? 할아버지가 바로 에르메스 4대 회장이고요. 아버지가 바로 5대 회장이고 이분은 6대 회장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경영보다 크리에이티브가 좋다고 해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아는 버킨백, 캘리팩 이걸로 세계적으로 에르메스 유명하게 만든 바로 그분입니다. 이 회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럭셔리는 비싼 거 무조건 사서 조금만 흠나도 새로 사고 이 문제가 아니고 또 재고가 남아도 이거 안 팔고 무조건 다 태워버리고 이게 물건 더 비싸게 만드는 데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는 고치겠다. 소비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 낡거나 헤어지면 우리가 고쳐주겠다. 이 태도를 자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르메스가 화장품도 만들잖아요.
에르메스 립스틱 우리나라에서 9만 원대인데요. 비싸죠. 근데 놀랍게도 5만 원짜리 리필 제품도 팝니다. 9만 원짜리를 사서 다 쓰고 그 케이스를 두고 안에 있는 알맹이만 끼워서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4만 원 아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 케이스를 새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자원 활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럭셔리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심지어 영국에 있는 셀프리즈 백화점은 럭셔리 백화점의 대표 명사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서도 리페어 컨시어지 부스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수선 코너가 되겠죠. 수선 접수대.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같으면 수선 접수대 저 구석대기 지하 2층에 안 보이는 데 놨겠죠. 굉장히 잘 보이는데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리페어, 고치는 거 하고 그다음 리셀, 되파는 거. 백화점이 새 거만 파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가지고 되팔도록 도와주고 리유즈, 재사용하게 해주고 이런 맥락들도 자꾸 문제를 풀면서 환경과 윤리에 어긋나는 물건들은 이제 2025년부터는 일절 안 팔게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들이 정말 착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소비자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럭셔리가 점점 비건 레더, 비건리즘에 관심 가지고 럭셔리가 자꾸 리페어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맥락이 단지 그런 소수의 몇 개 브랜드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선 본인이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10년 가까이 미니멀리즘이 대세였죠. 미국의 킨포크도 그렇고요. 일본의 단샤리, 그 미니멀 라이프도 그렇고요. 본질이 뭐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을 두고 나머지 물건 좀 우리 없애고 살자. 인생의 주인공이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도 집에 있는 물건 정리 되게 많이 하고 물건 버리는 사람 많고 텔레비전 예능마저도 물건 버리는 쇼 같은 거 자꾸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팬데믹 2년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구글 트렌드에서 전 세계에서 지난 15년간 미니멀리스트하고 맥시멀리스트, 그 반대말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트래픽을 한번 봤더니 당연히 미니멀리스트가 쭉 올라가죠. 근데 팬데믹이 되자마자 확 꺾여요. 반대로 맥시멀리스트는 쭉 바닥에 있다가 팬데믹이 되니까 확 올라가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격리 단절하면서 집에 있어 봤더니 남 보여주겠다고 내가 물건 없애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는 내 취향이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쉽게 버릴 물건이 사실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쌓아두는 거, 난 이게 더 속 편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에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실 미니멀리스트를 하건 맥시멀리스트를 하건 어느 게 낫다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자꾸 미니멀리스트는 좋은 거고 물건 잡동사니 쌓아두면 왜 그래? 이런 느낌이었다면 팬데믹을 기점으로 뭘 하든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이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도 그렇고 우리 소비 의식주 전반에서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는 늘상 남 눈치 보면서 많이 살아왔는데요. 남 눈치가 아니고 자기 중심을 잘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팬데믹이 되면 이런 재난, 위기를 겪으면 당연히 위로도 필요하고 위안도 필요하고 힘들고 하니까 가족에 대한 연대도 더 끈끈해질 것 같고 종교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기간 중에 한국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더 추락했고요. 자기가 종교인이다, 자기가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급락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 대한 연대감이 끈끈해졌냐, 유대감이 커졌냐라는 질문에서 14개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연대감이 커졌다가 꼴찌예요. 아니 우리 어디 가서 가족 끈끈하기로는 또 우리가 또 알아주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이건 종교건 이것보다도 나는 내가 더 중요하구나. 우리가 격리 단절을 겪으면서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가졌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내가 뭘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그리고 물건 필요한 것도 셀프 기프팅이라고 그러죠. 직접 날 위해 사는 거. 그리고 보상 소비, 보복 소비란 말도 쓰는데 이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말이에요. 영어권에서도. 이 말이 위기, 경제 위기건 위기를 겪은 그 다음에는 꼭 이렇게 반대급부로 소비가 많아졌거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보상 소비, 이 소비가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 흐름 속에서 주목할 것들이 남에게 자랑해야 할 소비보다도 내가 만족할 소비예요, 사실은. 지금은 명품을 사고 비싼 자동차를 사도 자랑하는 목적보다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그래서 점점 고급 오디오라든가 고급 가구라든가 집안에 나만 볼 물건들도 비싼 걸 사는 흐름들이 자꾸 생기고 있죠. 이런 흐름들. 우리가 더 이상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남이 아닌 나 자신, 한국 사람들이 남 눈치 잘 보기로 또 유명한데 우리가 남이 아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선회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개인주의의 확대로도 이어질 겁니다. 이게 2022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또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크래프트 콜라 먹어봤나요? 아니 크래프트 맥주는 먹어본 적이 있어도 콜라를 누가 수제로 만들까 싶잖아요. 일본에선 수제 콜라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콜라 마니아, 콜라 되게 좋아하는 애가 인터넷에서 막 레시피 찾아서 100년 전 콜라를 재현시켜 본 건데 맛이 없죠. 그래서 그가 한 1년 이상 연구해서 좋은 재료들, 사실 지금 우리가 먹는 콜라가 몸에 안 좋다 이런 선입견이 있죠. 선입견이 아니고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공장에서 빨리 대량으로 만들어내려고 화학 성분들 집어넣고 색소 집어넣고 한 거지 원래 제일 처음에 콜라는 어땠을까요? 천연재료로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몸에 나쁘지 않았겠죠. 그래서 수제 콜라들이 대부분 그걸 지향합니다. 몸에 좋은 천연재료로 만들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걸 만든 그 첫 번째 만든 게 굉장히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흥행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식품 연구가도 만들었어요. 이 둘이 뭐 순서 짜고 만든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같은 애 둘이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어떤 누가 개입하느냐? 지자체가 개입합니다. 일본 지자체가 몇 년 전부터 그 지역 특산품으로 맥주 만들기가 유행했거든요. 이것처럼 지역 특산품 콜라 만들기가 유행으로 번졌어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만 했던 그 수제 콜라가 갑자기 전국에 일본 전국에 한 300군데 사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2021년 6월 일본의 주요 식품 기업들, 식품 대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통 대기업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 펩시도 그렇고요. 크래프트 콜라를 만들어냈어요. 일본에 가면 펩시가 콜라에다가 앞에 생 콜라를 팔아요. 우리 생맥주 하듯이. 이런 시장들이 점점 더 커지겠죠. 왜냐? 큰 기업들이 진입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성수동이나 연남동에 수제 콜라집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좀 관심 가지고 먹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제 콜라가 우리가 먹는 코카콜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도 돼요. 왜? 좋은 재료 집어넣고 만드는 거고. 또 요즘 술 덜 먹죠. 지금 20대, 30대는 과거 세대가 20, 30대였을 때보다 술 어마어마하게 덜 먹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술값은 굉장히 덜 나가죠. 대신 이걸 자기 취향과 연계하는 쪽에 소비를 많이 하죠. 콜라가 비싸도, 수제 콜라가 비싸도 충분히 사 먹을 의향은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크래프트의 대명사 맥주. 전 세계 맥주 시장은 정체 상태예요, 지금. 정체에서 계속 감소세로 이어지는데 놀랍게도 크래프트 맥주 시장만 상승세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상승세예요. 심지어 영국에선 크래프트 패션이 나왔어요. 옷을 우리가 기본적인 사이즈만 제공해주면 거기서 우리에 맞는 옷본을 만들어주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드르륵 박아서 입는 거죠. 사실 크래프트 소비의 핵심은 아무나 소비하는 대량 생산물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맞춘 뭔가 좀 특별하게 만들어진 뭔가 이런 걸 먹고 싶은, 이런 걸 소비하고 싶은 욕망인 거죠. 점점 사람들이 취향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에서도 이런 방향들이 많아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 뭐 창업할까 이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트렌드를 바라보면서 이게 트렌드를 우리가 관심 가진 이유가 책에서 듣고 뭐 이거 보고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재미있게 얘기해 주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건 창업을 하건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간의 인테리어를 바꾸건 취업을 하건 투자를 하건 이 흐름에 대한 변화를 잘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단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소비의 트렌드, 다양한 라이프 트렌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2022년에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될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 있습니다. 바로 ESG인데요.
뭐 많이 들어봤죠?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 이거 앞글자 따서 만든 ESG. 굉장히 좋은 말들이죠. 좋은 말만 뭉쳐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구심이 하나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 좋은 일만 하는 건가?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좋은 일만 하는 게 ESG가 아닙니다. ESG는 시작이 금융자본, 투자자본이 시작한 겁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기업에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업이 착해서 ESG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환경 신경 안 쓰고 뭐 윤리, 젠더 문제라던가 뭐 이런 투명성 문제, 공정성 신경 안 쓰고 일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도 외면하고 투자자도 외면하는 그런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속마음으로는 이거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다고 돈 더 쓰고 이것저것 바꿔야 되는데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우리 일반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이 ESG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는 척만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ESG 워싱, ESG 쇼잉입니다. 워싱은 보통 그린워싱에서 나온 말인데요. 친환경 하면 다 녹색이 떠오르잖아요, 먼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많이 해치는 기업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저 회사는 환경 많이 해치는데 그런 기업들 로고, CI에 녹색이 많습니다. 되게 환경을 해치는데 괜히 녹색 이렇게 포장해서 왠지 좀 얘들은 좀 자연과 가까운 느낌? 이렇게 만들었던 게 그린워싱이거든요. 실제로는 진짜 그린에 대한 건 별로 하지 않으면서 쇼 많이 했던 게 그린워싱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또 ESG 워싱이, 쇼잉이 되는 거죠. 흉내내거나 쇼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잘합니다,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이런 거 잘해왔습니다. CS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본적인 뭔가 바꾸는 데는 돈이 이만큼 들고 노력이 이만큼 든다면 척하는 건 요만큼만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2021년 ESG가 전 국민적 화두가 되고 제도도 많이 바뀌고 해서 2022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겁니다.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노력과 조금의 돈만 들여서 좀 멋지게 보이면 되겠다 싶은 마음에 워싱과 쇼잉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손해는 누가 보냐? 워싱하고 쇼잉하는 그 기업이 보겠죠. 요즘 시대, 요즘 사람들 또 소비자도 마찬가지, 투자자도 마찬가지 그런 기업들 쉽게 잊지 않고 쉽게 또 용서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ESG라는 키워드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 속에 담겨진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냥 세상이 좋게 바뀌네 이렇고 말 성질이 아니고요. 이것과 연결되는 굉장히 큰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투자 자금들을 상당수가 ETF로 몰리고 있는데요. ETF가 그 특정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인덱스라는 그런. 근데 전 세계 인덱스의 정보를 주는 인덱스 업계 빅3, MSCI라던가 S&P라던가 FTSE. 이 빅3가 놀랍게도 ESG 평가 지수의 빅3예요. 돈이 몰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는 인덱스 업계가 ESG 인덱스도 굉장히 잘 만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ESG는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ESG가 좀 다뤄지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세상 다 좋아지는구나 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게 있어서요. 2022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기업은 어떤 맥락에서 ESG에 투자하고 뭘 먼저 해야 될 건지 우선순위라든가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고 우리가 소비자, 나는 기업에 있지 않다 그러면 ESG를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좀 가려낼 건지 아마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 점점점.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기준을 잘 가려서 ESG에 대해서 쇼만 하는 기업들을 잘 가려주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 액션들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기업이 진짜 더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2022년 ESG 워싱, ESG 쇼잉 이 단어 잘 기억해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트렌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성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요. 메타버스 산업이에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이 메타버스가 원래 없던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성장을 잘 못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커졌어요. 왜? 못 만나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의 유니버스죠. 메타버스는 이 세계가 아닌 가상의 초월적 공간이니까 메타버스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평소에는 직장인이고
내 직장인으로서의 삶, 이것만 대부분 살아올까? 하나의 인생만. 배우가 아니라면, 배우는 이 인생, 저 인생, 다양한 장르별로 별로 다 살아보겠죠. 또 부자도 그게 가능하겠죠. 왜냐? 밤에는 배트맨인데 낮에는 브루스 웨인, 이런 존재. 돈 많으면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의 역할이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줬습니다. 하나의 유니버스에만 살았던 사람들에게 메타버스가 현실에서의 나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의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여러 메타버스에 여러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멀티버스에 사는 거겠죠. 점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뭘 원하느냐? 내가 좀 더 즐겁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현실이 너무 즐겁고 재밌으면 메타버스에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현실이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가상의 역할들이 점점 커집니다. 요즘 디지털 휴먼들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로즈도 있고 미국의 릴 미켈러도 있고 진짜 사람이 아닌데도 광고도 찍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이걸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저거 가짜인데 이런 느낌으로 봐요. 하지만 10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거기서 가짜인데를 이거 누가 따져요. 진짜가 가짜가 이게 뭔 상관이에요.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내가 몰입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건 거죠. 이건 우리가 하는 세계관 놀이하고도 비슷하죠. 김갑생 할머니 김은 없잖아요. 이호창 본부장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상 속에서 꾸며놓은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계를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놀고 있잖아요. 매드몬스도 받아들이고 이런 행위 자체가 세계관 놀이가 곧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노는 그 행위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요. 왜 하필 세계관 놀이가 다른 시점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걸까?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메타버스가 점점 뜨고 있는 걸까? 이런 것과 우리가 현실에서 물리적인 단절이 되는 이 배경, 이 시기라는 걸 같이 주목해야 됩니다. 2022년 우리 모두가 백신 맞긴다 해도 그래도 팬데믹이 쉽게 끝나진 않을 수 있고 코로나는 쉽게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거나 가상 공간 속에서 연결되는 것은 더 많아지겠죠. 메타버스가 2021년에 이제 시작이었다면 2022 그 이후로 갈수록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겠죠. 메타버스의 시작은 게임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게임이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게임은 우리를 몰입시키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앞으로 메타버스의 기술적 수준 여러 가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일할 거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누군가는 거기서 상담도 하고 자동차 판매도 할 거고 누군가는 거기서 친구도 만날 거고 누군가는 거기서 학원 차려놓고 1:1 과외도 하고 PT 수업도 거기서 받겠죠. 이런 상황들이 점점 현실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 상황들 속에서의 메타버스는 그냥 애들이 더 이상 노는 공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비즈니스라서요.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흡수할 건가 고민해야 됩니다. 또 메타버스가 모두에게 이롭진 않죠. 메타버스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손해보는 업계, 항공업계라던가 뭔가 컨벤션 행사하는 쪽은 덜 나갈 거고 출장도 덜 나갈 거고 이러면 그거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무조건 손해만 보겠습니까? 그러면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이런 산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대안도 좀 찾아야 되겠죠. 어떤 트렌드 화두가 나오면요.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트렌드를 어떻게 흡수하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서로에게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거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NFT도 마찬가지고요. 각국 정부도 이미 디지털 화폐, CBDC 지금 만들기로 다 한 거고, 중국의 위안화는 내년부터 상용화될 거고, 영국, 미국도 속도를 낼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자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의 개념들, 소유권의 개념들, 이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만 모두 알았다면, 이제는 가상 속의 세계 속에서,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루브르를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 루브르를 가서 모나리자의 그림을 본 거랑 고글을 끼고 메타버스 속에 있는 미술관 가서 그림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그림은 가짜일까요? 디지털 복제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저작권이 매겨져 있고 NFT로 이게 진본에 의한 가장 첫 번째 NFT 버전의 오리지널이라고 인정받으면 나는 오리지널을 본 것이죠. 우리가 미술 작품을 진짜 갤러리 가서 보는 이유는 그게 오리지널 진본이어서 그렇잖아요.
가상세계 속에서 진짜를 끌어오는 방법은 디지털화시키는 건데 그 디지털화에서도 디지털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복제한 게 똑같잖아요.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누가 가장 첫 번째인지 원본인지 소유권인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NFT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가상 속에, 디지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애초부터 디지털에서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들 당연히 NFT가 필요하겠죠. 2021년 NFT가 촉발되고 좀 전개되는 단계라면 아마 내년, 내후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NFT도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연결돼요,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자체가 가상으로,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우리의 자산이건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디지털 버전이 점점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 메타버스, NFT를 비롯한 이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관심 좀 많이 가질 그런 해입니다. 2022년이 우리에게 희망찬 해이기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에게 닥쳐진 2022년은 위기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 믿을 건 트렌드의 변화, 미래의 변화, 어떤 데서 위기가 나오고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트렌드는 자기에게 자꾸 적용시켜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지 어떤 트렌드, 명제 그걸 머릿속에 달달 외운다고 그게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제가 오늘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베토노멀에 대한 화두를 시작해서 몇 개 키워드를 좀 제시했지만 12개 중에 오늘 다 한 건 아닙니다. 나머지 대한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 2022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흡수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